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도 상당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뭐 또 추위가 오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벌써 12월이니까 12월이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또 추워야지. 저는 겨울에 쨍하고 추운 거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감기 걸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퍼레이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변호사님이 회의에 참석 못 하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독감 걸렸대. 그러니까 회의 그 감기 걸리지 않게.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는 후배도 지난번에 골프 약속이 있었는데 11월의 마지막 주에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못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골프 약속인데 못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독감 걸려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못 나가겠대. 그 다음에 괜히 나갔다가 그 독감 옮기면 어떡하니. 그래서 독감 옮기는 것도 옮기는 거지만 만약에 그날 또 추웠었거든요. 11월 지난주도 쌀쌀했었거든요. 그런데 덧나가지고 큰일 나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오지 말아라. 그랬었는데 은근히 독감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쿠팡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 사무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다른 뭐 저 기사 보니까 많은 변호사님들이 여러 그 로펌에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미 또 소장 낸 변호사들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저 그 생각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거 지금 저희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일단은 아직까지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셨대요. 그래서 제 비서가 그걸 받았는데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저희는 그 일단은 뭐 상담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상담하고 이 쿠팡 관련된 그 이야기는 조금 측면이 다르니까 아직은 전화 주시지 마시고 아마 오늘이 목요일이죠. 뭐 내일은 아마 그 제대로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테스트로 동영상 올려보는 거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동영상 같은 거 그냥 그 라이브 말고도 그때그때 올려봐야지.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라이브는 어려운데 동영상 올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제 그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김남국 비서관 관련해서 문진석 의원의 그 청탁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왜 그 낯익은 낯설지 않은 이름이 또 등장하나 해가지고 어제 정법전 TV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어제는 12월 3일이었으니까 12월 3일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냐면 그날이 우리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34년생이시니까 어제가 그 만 91세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수요일이니까 아침부터 계속 뭐 돌짓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제가 그 좀 늦게 저녁 먹고 그 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작년에는 무슨 요일이었나? 작년에도 그냥 아침부터 그냥 분주해가지고 작년 12월 3일 이럴 때가 제가 방송이 제일 많을 때였어요. 막 일주일에 29번, 30번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 계엄 터지면서 이게 뭐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작년 12월 3일에 제가 그때 CBS에 한판 승부 유튜브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6시쯤 끝났고 목동에서 저희 그 부모님 계신 데까지 가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그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잤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화 와가지고 그 계엄이다 해가지고 황당하다 뭐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어제 제가 계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생각 들어서 그래서 어제 그 김현지 실장 관련된 이야기 인사청탁 관련된 말씀을 쭉 드렸던 건데 그런데 보니까 오늘 뭐 아침에 이제 뭐 돌직구 쇼부터 시작해서 뉴스 퍼레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김현지 실장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김현지 말고 그 실세 호소인 내가 실세야 내가 실세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훈식이 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훈식이 형 관련해가지고 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훈식이 형님이 저하고도 저는 훈식이 형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훈식이 형님이 저하고 인연이 상당히 있어. 그래가지고 강훈식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아침에 뉴스 퍼레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경태 의원이 왜 저렇게 급발진하나 제가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아 이제 이해를 했어. 장경태는 억울한 거야. 왜 억울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돼가지고 지난번 같으면은 PD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은 강훈식 얼굴이 짠하고 뜨고 그 다음 사진도 짠하고 뜨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정도는 못하겠고 그냥 그 썰로만 그렇게 쭉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요 오디오 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디오 형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댓글 제가 가끔 그 시간 날 때 댓글 보는데 아유 변호사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저기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디오 형이다. 그러니까 마치 라디오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그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진석 그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홍성범이라고 그 중앙대학교 후배, 중대 후배 있는데 아, 이 친구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그 뭐 본부장도 하고 본부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실장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직급이 전무 밑에 한 상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들어가면 회장이 되면 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중대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강훈식이는 중대를 안 나왔거든요. 중대를 안 나왔으니까 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가 조금 껄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국이 네가 아우가 조금 뭐 그 힘을 좀 써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진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진석 의원이 아우야 힘 좀 써줘라. 너도 알고 있잖아. 성범이 형 홍성범. 그 내가 그 이 홍성범이가 쭉 경력 보니까 자동차 산업협회도 있고 해서 회장 자격이 되는 것 같아. 회장 자격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회장 자격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쨌든 문진석 입장에서는 회장 자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강훈식을 내가 모르냐? 내가 잘 알지. 가 국회의원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 21대, 22대 다 국회의원 같이 했으니까 나도 강훈식이 잘 아는데 그런데 둘 사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진석은 국회의원인데 천안갑이고요. 그 다음에 강훈식은 국회의원이었는데 비서실장 이제 하면서 이제 그 국회의원직을 내려놨지만 어디였냐면은 아산을이었단 말이에요. 천안 아산은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어디 나갔냐면 뉴스트라다무스 나갔는데 뉴스트라다무스 앵커가 그 뭐야 그 남자 그 앵커는 누구죠? 그 국장은 장국장은 저랑 대학 동기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 앵커 김미선 앵커는요.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편안하고 뭐 가까운 느낌을 갖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는가? 김미선 앵커가 천안 사람이거든요. 천안에 그 고등학교가 있는데 복자여고가 있어요. 복자여고. 그 복자여고가 뭐 촌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드신다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복자가
그 카톨릭 용어 아니겠습니까? 카톨릭에 복자가 있잖아요. 복 받은 사람.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복자 여고가 천안에 있단 말이야. 근데 김미선이 자기 복자 여고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럼 천안이냐 그랬더니 천안 맞대. 나 온양인데 그러면서 김미선하고 저하고 그렇게 이제 뭐 지역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아무리 그 부인하려고 그래도 뭐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게 나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문진석은 천안갑, 그 다음에 강훈식은 아산을, 뭐 천안 아산 같이 합쳐가지고 뭐 특별시 아니고 뭐 광역시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입장인데, 그 다음에 KTX역도 천안 아산인데 왜 두 사람이 친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은 강훈식이가 반대할 듯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추천 좀 해줘. 이렇게 문자가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거기에 대한 그 김남국 비서관의 답이 뭐였습니까? 형님 알겠습니다. 아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훈식이 형님한테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냥 뭐 어쨌든 뭐 끼리끼리 또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이 뭐였냐면 훈식이 형님하고 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훈식이 형님은 뭐가 되는 거지? 훈식이 형한테 부탁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 김남국이 그 실토를 한 거야. 훈식이 형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형님 그 일을 갖다가 내가 확실하게 해드릴게. 확실하게 하는 건 뭐다? 훈식이 형님 넘어가지고 현지 누나한테도 내가 이야기할게.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훈식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강훈식 관련해가지고요, 이야기가 많았어요. 어떤 이야기가 많았냐면, 제가 찾아본 게 8월 19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그 8월 19일에는 누가 물어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 과정에서 특정 비서관, 이때는 김현지 총무 비서관일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급발진하진 않았지만 그냥 조곤조곤 의원님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입니다. 인사위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적법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말도 했어요. 내가 패싱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요번에 찾았는데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있다가 없어지고 쭉 없다가 그러다가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 끝까지 임명이 안 됐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했으면 어땠을까? 저는요, 탄핵당할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특별감찰관이었다라고 하면 뭐 시켜주지도 않았겠지만 뭐 가만히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심지가 굳고 꼿꼿하고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 특별감찰관 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통일교에서 찝쩍거리면서 어제 그 구형 나왔잖아요. 징역 15년 구형됐습니다. 왜 징역 15년 구형이 됐을까요? 도이치모터스가 컸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알선 수재죄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갔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서희건설에서도 뭐 이런 왔는데 이거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처음부터 딱딱딱 잘랐으면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도 법에 나와 있는 왜 우리가 윤석열을 찍었습니까? 뭐 공정, 뭐 그다음에 법을 지키자,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요, 강훈식이 8월 19일에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2달 반이 지났던 지난 8월 19일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특별감찰관 임명할 것이다. 우리 이재명 정권은 특별감찰관 임명할 것이다.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냐?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을 지적받고 대통령실이 공공기능에 맞게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다. 곧 임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특별감찰관 지금 누가 특별감찰관 하고 있습니까? 투명인간이 하고 있나? 8월 19일이었는데 8, 9, 10, 10일
넉 달도 더 지나갔어요. 특별감찰관의 티읕자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권도 제가 봤을 때 파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며칠 전도 아니고 벌써 한 달 됐네. 11월 6일에 그때 대통령실 감사가 있었어요. 무슨 감사가 있었냐면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어디서 하느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실 감사할 때 김기표 의원이 검사 출신의 저랑 연수원 동기입니다. 김기표 의원이 그 강훈식을 앞에 놓고 질문을 했어요. 특정 비서관, 특정 인물, 특정 실장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통해야 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억측 아닙니까? 이거 정치적 공세 아닙니까? 그렇게 김기표 의원의 초선의 김기표 의원이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때는 특별감찰관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인사위원장이다.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내가 인사위원장이다. 그건 맞는 말이지. 비서실장이니까 인사위원장이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이건 모르겠고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진행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건가 제가 그 생각이 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 그런데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 같아. 내가 알고 있는 민주적이라고 한 말하고 민주당에서 말하고 있는 민주적이라고 한 말은 다른 것 같거든요. 민주당에서 말하는 민주적이라고 하는 거는 형 동생하고 누나 동생 하는 그게 민주적이란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지. 김기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이 특정한 실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특정한 실장이 다 좌우한다. 실토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나갔는데 그 TV조선에서는 이제 그 맨 처음에 이게 누구 나가고 그 다음에 나오고 또 누구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뭐 쿠팡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장경태 의원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송영훈 변호사가 이제 정치 파트 들어가고 저는 사회 파트, 송영훈 변호사는 정치 파트. 그래서 제가 송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 그 옆에서 이렇게 쭉 듣고 있었는데 모니터로 쭉 보면서 듣고 있었는데 송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애지중지 현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애지중지 현지가 아니라 좌지우지 현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김기표 의원이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실장이 다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죠? 라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강한 부정은 긍정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좌지우지 현지를 누가 보여주느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그 강훈식이 내가 인사위원장이고 내가 다 민주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김남국의 행동이 그 강훈식의 말을 허무하게 만들잖아요. 허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참 윤석열 대통령 때도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게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많이 하던데 이재명 정권이라고 다른 것인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훈식은 과연 실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강훈식이 제가 이야기 옛날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란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강훈식이 몇 년생이냐면요. 197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586의 시대가 가고 있는 것 같아. 저 같은 586들은요, 이제 슬금슬금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것 같고, 73년생 중에 정치인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73년생이면은 92학번들이거든요. 92학번. 대표적인 92학번 정치인이 누구냐? 한동훈 있잖아요. 그 다음에 92학번은 아니고 재수해서 93학번이 있지만 그 누가 있냐? 73년생에 이번에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호소하는 국회의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박주민. 박주민도 73년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몇 년생이다? 73년생이에요. 누가? 강훈식이. 강훈식이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에서 태어났어요. 야, 용화동. 왜냐하면 제가 저희 본적지가요.
충남 아산시 용화동 몇 번지예요. 그 다음에 제가 20대 종손이니까 저희 집안은 충남 아산시 용화리, 옛날엔 용화리라고 그랬어요. 용화리. 그래서 옛날에는요, 거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라고 그랬지? 아, 또 까먹었네. 아, 나이가 먹긴 먹었나 보다.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용화동에서 저희 그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20대 조 할아버지까지 저희는요, 용화동에서, 용화리에서 홍거리라고 그랬어요. 홍거리. 옛날에는요, 용화동을 홍거리라고 그랬어요. 왜 홍거리라고 그랬냐면, 그건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저희 500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용화동 하면은, 용화리 하면요, 왠지 막 이렇게 그 친근해. 그래가지고 저기 부평 가면요, 뭐가 있냐면, 용화 반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중국집인데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찾아갔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집 이름 중에 뭐 북경, 뭐 그다음에 뭐 만리장성,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많아도 용화 반점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 그래가지고 용화 반점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일부러 차 몰고 가가지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맛있어요. 거기 부평이 아니라 부천인가? 부평인가? 어쨌든 그 인천 쪽 거기 이제 그 계신 분들은 그 용화반점 진짜 아주 잘합니다. 저기 한번 가보시고. 근데 강훈식이가 충남 아산시 용화동에서 태어났대요. 몇 년도에? 73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강훈식이를 봤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제가 74년에 국민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때마다 그때 제가 서울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너 빨리 저기 온양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온양에 지금 같은 때 내려간 거예요. 12월 달에도 갔었어요. 가면은 할머니가 그때 살아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 태어난 생가가 그때 있었고 그러면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한 보름 정도 온양에 있다가 왔었어요. 여름에도 보름, 겨울에도 보름. 그러면 여름에는 거기 이제 지금은 메워졌는데 그 냇물 같은 거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물장난도 하고 뭐 물고기도 좀 잡아보고 겨울에는 거기에 이제 썰매 뭐 그 포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쌀 담는 포대 그거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산비 타러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것도 하고 뭐지요? 그 썰매 같은 것도 타고 그 다음에 또 온양 내려가면 제 또래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깎아가지고 칼싸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강훈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훈식이 어렸을 때 대전으로 이사 갈 때 집에서 그런데 대전으로 이사 간 게 예컨대 80년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77년, 78년 이럴 때는 제가 온양 가가지고 막 놀고 있을 텐데 그 용화동 어느 집인지 모르겠네. 궁금해지네. 어디 살았나? 그러면 이렇게 뭐 아장아장 뭐 6살, 7살짜리 이렇게 하면 야 네가 훈식이냐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강훈식이가 용화동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초중고는 다 대학 그 대전에서 나오고 그 고등학교를 대전의 명석고등학교를 나왔대요. 아 이런 뭐 그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네. 명석한 명석고등학교. 대학은 어디 나왔냐면 중대를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중대가 아니고 요즘 뜨는 대학. 요즘에 건국대학이 엄청나게 떴어요. 건국대학이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뭐 좋으니까 떴겠죠. 건국대의 경영정보학과에 들어갔는데 몇 학번이냐면요. 94학번이래요. 그러면은 강훈식은 삼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73년생 중에 한동훈은 현역, 박주민은 재수, 강훈식은 삼수. 그런데 어쨌든 현역으로 들어갔건 삼수를 했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지하게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훈식이 삼수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수하면은 일단 군대부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가 복학을 했어요. 복학한 다음에 99년도에 그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가가지고 당당히 온양 출신, 용화동 출신의 강훈식 학생이 복학생 강훈식이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학생회장이라고 한 타이틀을 갖다가 딱 얻었고 정치에 그때부터 뜻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건대를 졸업하자마자 뭘 했냐면은 그때 창업을 했어요. 무슨 창업을 했냐면은 의류회사를 만들었는데 의류회사 이름이 신훈 패션이래요. 이때 훈은 강훈식 할 때 훈인 것 같은데 신은 무슨 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신훈 패션이 돈을 많이 번 것 같아. 왜 돈을 많이 벌었냐면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렸대요. 무슨 티셔츠를 팔았느냐?
노사모 티셔츠를 팔았대요. 그러니까 강훈식은 정치적 감각도 있고 비즈니스적 센스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벌써부터 이렇게 출세를 갖다가 했지. 그러다가 2000년에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뭐 돈도 좀 벌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어느 당에 관심이 많았느냐? 민주당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강훈식 하면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손학규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손학규 대표한테 잘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고, 손학규 대표가 옛날에 경기도 지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2004년도면 몇 살인가? 31살에 손학규 지사의 도지사 손학규의 보좌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손학규 지사가 뭐가 됐습니까? 민주당 대표가 됐잖아요.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 또 따라가가지고 일을 잘했나 봐요. 일을 잘했으니까 손학규가 그 강훈식 보좌관 일 잘하네. 젊은 사람이 빠릿빠릿하고 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거 판단력도 빠르고 그러네. 손 보좌관이 아니라 강 보좌관, 내가 이번에 민주당 대표 되는데 같이 하지?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켜만 주시면 그야말로 완전 따봉이죠. 그래가지고 손학규가 당대표 할 때 정무특보, 그때가 30대 때. 정무특보는 한 저 정도 되는 한 50대나, 전 너무 늙었나? 그런 사람이 특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훈식은 30대인데도 정무특보가 됐고, 전략홍보본부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 본부장은 아니지만 부본부장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됐었잖아요. 손학규 대표 이후에 민주당의 당대표, 실세 당대표가 누구였느냐? 이해찬이 당대표 할 때, 그때는 국회의원이었을 거예요.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젊은 40대에 강훈식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딱 뽑아주고,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도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훈식이 2004년부터 이렇게 정치에 실제 정치에 이제 발을 담그기 시작을 했는데, 출마는 언제부터 했냐면요. 18대 때부터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출마를 했는데, 2008년도는 18대 국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탈락하고, 2008년이 몇 살인가? 35살인데 공천도 받고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19대 때도 출마하려고 했는데, 이때는 민주당 내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그때 경선을 해가지고 공천받은 사람이 복기왕 의원일까? 왜냐하면 지금 아산시가요, 온양이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20대 때부터였을 것 같은데, 이제 온양이요, 이래봬도 아산시가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지역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냥 국회의원이 아산 국회의원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산갑은 누굽니까? 복기왕. 아산을은 누굽니까? 강훈식. 그런데 지금 비워져 있죠.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는 아마 복기왕 의원한테 패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경선 탈락하고, 그러다가 2016년도에 드디어 국회의원이 되는데, 20대 의원이 되는데, 그때 득표율이 몇 %였냐면 47.61%였대요. 그러니까 강훈식은 삼수 인생이네. 좋은 의미에서. 대학도 삼수해서 간 것 같고, 국회의원도 삼수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런데 2016년부터 국회의원 됐으니까 삼수했어도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43살에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탄탄대로예요. 아산갑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색이 강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지만, 이명수 의원님이 아산갑에서 국회의원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복기왕 의원이, 이명수와 복기왕이 서로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면서 리턴 매치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산을에서는 강훈식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0대 때 47.61% 득표했고, 21대 때, 2020년에 21대 때는요, 몇 퍼센트 얻었냐면 59.71% 얻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22대 때는 몇 퍼센트 얻었냐면 60%가 넘었어요. 60.35%. 그러니까 지금 특히 아산을은
강훈식에 필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강훈식이 왜 이렇게 그 인기가 좋냐면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잘 모르는데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벌써 몇 년 됐죠. 그때 이제 그 돌아가신 정두원이라고 국회의원 있었잖아요. 그 MB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이 그 강훈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갖다가 했냐면 초선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정세 분석과 판단이 뛰어나네. 그러니까 초선 의원 때 정두원이 강훈식을 만났었겠죠. 당연히 뭐 국회의원이고 막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강훈식 의원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9대 때 그러니까 2000 뭐 한 그 12년 뭐 이럴 때 그 뭐 국회의원 탈락한 다음에 그때 방송에 많이 나왔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그 정치 방송이나 이런 쪽 제가 이렇게 될 줄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뭐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니까 강훈식 의원이 19대 때 경선에서 탈락하고 그러면서 어디 뭐 대학에 겸임 교수하면서 방송에 그렇게 자주 나갔는데 1년에 400번 이상을 나갔대요. 그러면은 거의 뭐 매일 하루에 한 개 정도 이상은 나가지 않았나 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매일 나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많이 나갈 때는 한 달에 100번도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훈식보다 더하네.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때는 나갈 수 있는 매체가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뭐 제가 이제 한 달에 100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냥 종편도 있고 뭐 뭐도 있고 하지만 뭐 유튜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기준으로는 강훈식이 여기저기 잘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오디오 형이 아니고 강훈식 정도면 뭐 비디오 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방송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득이 많았냐면 강훈식이 그 국회의원 되기 그 전해인 2015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MBN의 앵커하고 결혼을 했어요. 김희경 부장이라고 저도 아마 얼굴 보면 이때 얼굴을 딱 쫙 그리고 그 띄워드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김희경 앵커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결혼했겠습니까? 방송 나가다가 보니까 앵커하고 패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축하 빠빠빰 결혼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장가 잘 가니까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재선하고 삼선하고 그러다가 뭐가 됐느냐? 그러다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언제? 올해 2025년 6월 5일에 9시 30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첫 번째 결재가 강훈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그게 첫 번째 전자결재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인 본인 입장에선 역사적인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의 결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강훈식이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록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깨지지 않는 기록이죠.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냐면은 70년대생으로는 첫 번째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비서실장이 누구였는지 제가 쭉 찾아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첫 번째 비서실장은 누구였느냐? 임종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노영민 비서실장, 세 번째는 이름도 똑같아요. 근데 성만 달라요. 유영민 비서실장. 그러다가 정권 바뀌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 임명한 사람은 김대기, 이관섭,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까지. 그러니까 중후한 사람들 위주로 비서실장을 딱 뽑았는데 임종석 몇 년생입니까? 66년생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50년대생이거나 60년대 초반이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73년생 비서실장이 나온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60년대생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태까지 그 있었던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그 최근에 태어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인 거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70년대생을 첫 번째 비서실장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종종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틀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정정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 김민석 총리가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무총리한 케이스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있었는데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명숙 총리하고 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때 그 한명숙 총리도 국회의원이었고 또 한 명이 누구였더라 제가 찾아놨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국회의원은 겸직할 수 없는데 겸직할 수 있는 자리가 딱 두 개다. 첫 번째는 국무총리, 두 번째는 국무위원 장관들 말고는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김민석 의원이 김민석 총리가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거는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고 선례도 있다. 김민석 총리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 또 실수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 다 듣지 마시고 그냥 가려서 들어주세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겸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훈식이 사퇴한 거야. 그래가지고 강훈식이 왜 사퇴를 했을까? 왜냐하면 사퇴하지 않고 그러면 3선 의원, 그 다음에 무난히 그 다음번에도 4선 의원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난히 뭐 지금 같은 페이스라고 하면 5선 의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뭐 국회의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아 이 생각을 딱 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훈식이 왜 그 국회의원, 그 좋은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비서실장을 했을까? 여기서 빡시게 구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랄까, 충남도지사 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충남도지사보다는 서울시장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서실장은 총리와는 달리 겸직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훈식은 그 국회의원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산을은 비워져 있다. 공석이다. 그런데 내년쯤 재보궐선거 하겠죠. 근데 민주당이 당선되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당선되나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당선되면 강훈식이 진짜 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민주당이 당선되면 이제는 아산도 옛날에는요 아산이 보수적인 데였거든요. 옛날에는요 누구 생각나는 분들 계신데 김세배 의원님 그전에 황명수 의원님 이런 분들은 다 민정당 이런 보수정당 그다음 자민련 이런 데 의원님들이셨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충청남도도 민주당 세력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 강훈식이 굉장히 실세겠죠. 실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은 실세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콕 찍어가지고 강 의원 비서실장 하지. 그러면은 저 아직 젊습니다. 그 대통령님.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 몇 년생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이 같을걸요? 그 전임, 물론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진석 실장님 저보다 10살도 더 위입니다. 김대기 실장님, 이관섭 실장님, 이런 분들 다 한참 위입니다. 아니야. 그 다음에 아직 저 70년대 생입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신 일 잘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심지어 정두원 전 의원조차도 정세 분석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날 좀 도와줘.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거 해줄게. 충청남도 도지사 그걸 갖다가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사람의 뒤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한 다음에 잘 풀렸습니까? 잘 안 풀렸던 것 같고 노영민 실장도 마찬가지고 노영민 실장이 뭐 하시나 모르겠네. 유영민 실장님도 뭐 하시나 모르겠네. 김대기, 이관섭, 정진석 다 마찬가지고. 그래 저 같으면 비서실장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세 중에 실세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를 뭐에서 볼 수 있느냐. 그거를 문진석 의원의 그 문자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진석 의원이 그냥 강훈식이 패싱당하고 그냥 핫바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청도 핫바지다라고 생각했으면은 그 남국이 아우한테 부탁해가지고 아이고 강 실장한테 좀 그 이야기 좀 해줘. 나는 좀 어려워. 내가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강훈식이가 중대 나왔으면 편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세 맞아요.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실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세니까 이런 문자가 나온 거고 아무리 그래도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세가 아니면 누가 실세이겠는가. 저는 강훈식 실세 맞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실세 맞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 기사 어디서 제가 봤었는데 내가 실세 맞아 내가 무슨 다 빠지냐 이런 이야기를 강훈식 실장이 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실세라니까 실세인 줄 알아야지. 강훈식은요. 농심 아저씨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누군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 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강훈식은요 실세 맞대니까 실세 호소인이 아니에요. 강훈식은 실세 맞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강훈식은 실세이어야 하고 실세도 맞아요. 실세가 맞고 실세이어야 해요. 실세 호소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강훈식보다 더 실세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냐 이 말인 거지. 누굽니까? 김현지. 왜냐하면 김남국이 그 문진석 의원이 훈식이한테 네가 좀 이야기 좀 잘해줘.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이 아우가 훈식이 형님한테 이야기 잘해가지고 그 우리 성범이 형님 그 뭐 아주 그냥 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끝날 거를 왜 여기에서 현지 누나까지 들이미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훈식이 형님도 실세지만 그거보다 1%라도 더 실세가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김현지 실장님이 강훈식 실장님보다 1%나 2%라도 더 실세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공 그 뒤에 나온 거잖아요. 훈식이 형님, 현지 누나. 그런데 홍성범 씨가 그 자동차 산업협회, 자동차 모바일 산업협회 회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는요. 무리한 그 바램이에요. 이건 욕심이에요. 왜 욕심이냐?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그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 연봉 얼마예요? 해가지고 제가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 좀 고위직에 있는 분들 아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산업협회가 어디 있냐면 그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으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보면 코스모스 악기라고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한 건물 뭐 한 5,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게 자동차 산업협회 그 건물일 거야 아마. 그런데 제가 그 건물의 건너편에 있는 협회 고문 변호사를 해가지고 그냥 딱 가보면 그 다음에 뭐 제가 아는 그 현대자동차에 아주 거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퇴임하시고 뭐 거기 뭐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알거든요. 물어봤거든요. 연봉이 신문 기사에 따라 좀 다르던데 뭐 어떤 데선 2억 어떤 데선 3억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3개가 맞대요. 3개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연봉이 뭐 3개냐 4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 회장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법인카드가 나올 건데 무제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회장실 어마어마하게 빵빵하게 클 거고 차는 뭘 주겠습니까? 벤츠 S클래스라도 줘야 되는데 벤츠 S클래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협회인데 지피지기 해가지고 벤츠 S클래스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타봐야 현대자동차의 G90이나 기아의 K9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벤츠를 주지는 않겠죠. 뭐 G90 정도, 뭐 G90이야 널린 게 G90이니까. 뭐 그 다음에 뭐 해외 출장할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우리가 끝내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찾아봤냐면요. 여태까지 이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는 그때 없었고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이사장 하셨던 분들, 회장 하셨던 분들 누군지 쭉 찾아봤더니 이 그 협회가 언제 생겼냐면요. 1988년도에 생겼어요. 그때 IMF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가 3개인가 있었을 거예요. 3개.
더 있었나? 어쨌든 대표적인 회사가 세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현대자동차.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하고 합병되기 이전의 기아자동차. 세 번째는 대우가 살아있을 때니까 대우자동차. 이 세 개 회사가 쌍용자동차 그때 있었을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는 세 개가 있었던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 1988년도에 협회 이사장은 누구였느냐? 나중에 회장이 됐지만 이 회장님은 누구였느냐? 김선홍 회장이었어요. 김선홍 회장이 누굽니까? 기아 자동차의 오너급 회장이었잖아요. 기아 자동차는 뭐 현대차처럼 오너가 있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김선홍 회장님이 거의 오너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성원 사장이 회장을 했었는데 전성원 사장님은 어디 회사 사장이었느냐? 현대자동차 사장이었어요. 세 번째는 김태구 회장님이 회장을 하셨는데 이 김태구 회장님은 어디 사장이었느냐? 대우자동차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988년부터 기아차, 현대차, 대우차, 다시 기아차, 현대차, 대우차. 다섯 번째 회장이 누구냐면 정몽규 회장이었어요. 정몽규 회장은 지금 현대산업개발 회장님인데 그런데 왜 이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이었느냐? 그때는 정몽규 회장이 현대자동차 오너 회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7대 회장은 누구였느냐? 그 대우자동차의 김태구 회장이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우자동차,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현대차, 대우차, 기아차, 현대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988년에 이 협회가 생겨가지고 뭐 90년, 20년 넘게 한 23년 동안에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 이렇게 뭐 르노, 삼성 그다음에 쌍용 이런 데는 끼지도 못하고 현대차, 기아차, 대우자동차의 오너 CEO들이 쭉 그 회장을 갖다가 하다가 그 자리를 이제 치고 들어간 게 누구냐? 산자부 공무원들이 치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산자부 공무원들도요. 최소한 실장하거나 아니면 차관까지 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홍성범 씨 같은 분이 여기 회장을 하려고 그러지? 중대 출신이라서 그랬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려다 보니까 문진석 의원이 무리하게 청탁을 갖다가 한 거고, 그러니까 무리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배님이 여기 이제 회장 되셔야 된다 이렇게 또 공명심에 또 그냥 무리하게 물어보지도 않은 현지 누나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형님 아우 누님 아우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김남국 비서관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우야 문진석이 김남국 보고 아우야 강훈식이한테 이야기 좀 잘해줘라. 그랬을 때 김남국 비서관이 네 형님 제가 강훈식 실장님과 김현지 실장님에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낌표 2개 이러는 거 하고 그냥 성도 떼고 훈식이 형님하고 현지 누님한테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낌표 2개 하고 뉘앙스가 같냐고요. 저는 벌써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도 걱정이 된다. 이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도 문제 생길 수 있을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시간 조절 잘못해가지고 장경태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지금 급발진하고 있어요. 급발진해가지고 어제 방송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신동욱 의원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동욱 의원이 장경태 의원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법사위에서 빠지라. 왜 빠지느냐? 당신 수사받고 있지 않느냐?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관장하고 있는 그 위원회인데 당신이 있으면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뭐라고 그랬냐? 나경원 남편이 나경원 대표의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나경원은 빠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느냐?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에 있는 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빠져라 그랬더니
장경태 의원이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러면서 보다 못한 추미애 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에다 대고 조곤조곤 신동우 의원님 뭐 그 TV조선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TV조선에서 이거 깠던데 신동우 의원님 TV조선 출신이 이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마이크 앞에다 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막 지르더라고요. 아, 귀가 쩍쩍쩍 물렸어.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아니 그렇게 소리를 잘 지르는 분이 왜 멱살을 뒷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앞도 아니고 뒤를 갖다가 잡으면 더 이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멱살 이렇게 막 잡았어. 그 보니까 김 부장이 멱살 잡았더만 인사팀장 그러다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슬쩍 놓더만 앞멱살 잡히는 게 기분 나쁩니까? 뒷멱살 잡히는 게 기분 나쁩니까? 저는 뒷목 이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말도 잘하고 소리도 잘 지르는 분이 왜 그때 그렇게 조용히 하셨대야?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그 이해가 왜 이렇게 저렇게 급발진을 갖다가 하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씀을 드렸냐면 강제추행죄하고 강제추행치상죄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건데 왜 이렇게 피해자를 도발해가지고 문제를 더 확산시키려고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았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그 피해자, 여자 피해자가 있어요. 그 여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자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날. 그날이 언제냐면 2024년 10월 23일이었어요. 아휴, 2024년 10월 23일이었으면 그때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뭐 계엄도 없고 그냥 아직은 희망이 있었던 그런 때 아니었는가 그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때가 국정감사 기간이었어요.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 그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데 연락이 안 돼. 국감 기간인데. 그 다음에 밥 먹고 뭐 연락해가지고 나이가 어리면 오빠 그러면서 우리 뭐 2차 어디 갈까 뭐 이러면 좋은데 연락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하는 거는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전화기 뭐 꺼놓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전화가 가는데 안 받는 거야. 왜 안 받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저도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한 번 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 좀 서로 좀 짜증 나겠죠. 뭐 이분이 이 옆에 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왜 얘가 왜 전화를 안 받지? 근데 두 번째 안 받아. 진짜 짜증나네. 왜 안 받아? 그냥 급한데. 이러다가 세 번째 안 받으면요. 걱정되기 시작해요. 우리 집사람이 왜 전화를 안 받지? 뭔 일 있나?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야 엄마랑 뭐 있냐? 물어보는데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 피해자한테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걱정되는데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 피해자한테 여동생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야 혹시 그 언니 전화 안 받는데 언니랑 언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뭔 일이 있겠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 너도 전화를 갖다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여동생도 전화를 막 했겠죠. 안 받았겠죠. 그거 이상하다. 조금 느낌이 싸하다. 그래가지고 여동생하고 같이 여의도 일대를 갖다가 막 찾았는데 어떤 족발집에 딱 들어갔더니 족발집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근데 이 그 여자 피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고개를 못 가누고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그때 장난기가 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갖다가 딱 들고 야, 너 술이 이렇게 취했냐? 너 술도 잘 못 먹으면서 이런 거를 갖다 놀려줄 생각으로 카메라를 딱 켜고 동영상 버튼을 딱 눌렀는데 동영상이 3초가 1초, 2초, 3초가 딱 지나갔는데 이 남자친구의 눈에서 불이 확 나는 거예요. 왜 불이 확 나느냐? 옆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이렇게 막 술 취해가지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의 손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손. 그래가지고 확 급발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영상 3초 거기까지 딱 찍고 딱 덮은 다음에 제 거 폴더니까 덮습니다. 아니면 그냥 끈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목덜미 잡고
왜 남의 여자친구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딱 봤더니 국회의원이네. 그것도 재선 의원이네. 그래가지고 일이 딱 발단이 된 건데,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남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경태 의원이 그 여자 피해자가 이제 뭐 다 아니까 이준석 의원실의 비서관이었어요. 이준석 의원실에.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이준석 의원실의 그 비서관의 상급자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좀 잘 좀 갖다가 이렇게 처리해라. 그러니까 그 상급자가 이준석 의원실의 상급자가 그 피해자 여성 비서관을 불러가지고 아이고 당신 자기 아이고 뭐 누구 씨 그러면서 정 비서관 예컨대 정 비서관 남자친구 있잖아. 그 남자친구 직장이 동대문 구청이라며. 장경태 의원 저기 지역구 어딘지 알지? 장경태가 지역구가 동대문 을인가 뭐 그럴 거거든요. 거기 어딘지 알지? 이러면서 압박을 갖다가 주면서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재미없을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그 피해자인 여자 비서관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비서관이 뭐 잘 알겠죠. 여자친구의 상급자니까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도 그 비서관이 이준석 의원실의 그 보좌관쯤 되는 것 같아요. 상급 비서관이 그 남자친구를 또 불러가지고 장경태 의원이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장경태 의원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관이 그 보좌관인지 뭐 비서관인지 어쨌든 상급자가 그 남자친구를 또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정보좌관, 그때 예를 들어서 동대문 구청장 보좌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보좌관, 당신 이 바닥에서 오래 있고 싶으면 조심해야 돼,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실의 그 보좌관이 그 밑에 있는 자기 의원실의 후배 비서관도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약간 이렇게 위협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남자친구 자체를 불러가지고 이 바닥에 오래 있고 싶으면은 조심해야 되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알았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한 번만 당한 게 아니에요. 2024년 작년 그 10월 23일에 족발집에서 장경태 의원한테 나쁜 손 공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2025년, 그러니까 10월 말이니까 이때 또 국감 기간이었네. 한 달 반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상급 보좌관이,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좀 협박했던, 남자친구한테 겁을 줬던 이 상급 비서관이 작년에 피해 입었던 그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둘이서 그 강서구에 있는 맥주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런데 이 피해자가 술을 잘 못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술을 못 마셔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나 봐. 그래가지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끼리 술 마시면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너도 자고 나도 자고. 저는 술 마시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술 마시면 저 되게 싫어해. 저 새끼는 맨날 술 처먹고 잔다, 재미없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 피해자도 그날도 또 술 마시고 잠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술에 취한 비서관을 상급자 비서관이, 그 이준석 의원실 비서관이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자기 집으로. 그 비서관을. 그런 다음에 나쁜 짓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저도 술 마시다가 일정 시간이 딱 지나면은 그 눈이 딱 떠지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고 1시간쯤 자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 갈 때쯤 되면 눈이 딱 떠져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뭐라 하시면, 야, 저 새끼 깼다, 가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도 어쨌든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러면서 그 선배 집까지 이렇게 딱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때 그 선배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걸 딱 보니까 느낌이 쌓였겠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술이 딱 깬 거야. 그래가 정신이 딱 들었는데 보니까 이 선배가 자기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치고 그리고 도망갔대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어디다 고발을 했느냐?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한 거예요. 이 피해자가.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도대체 이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냐. 정치권에 있는 새끼들은.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뭐 그때는 장경태가 그 국회의원이고 현직 대선 의원이고 무섭고 세고 그러니까 아예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받은 게 그냥 그 나쁜 손 피해 받았으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별 같지 않은 놈들이 선배랍시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원래는 그 이준석의 그 비서관을 보좌관이 그 5급이니까 비서관이었네. 그 5급 비서관을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을 고발하면서 안 되겠다. 그때 장경태를 그때 고발할까 말까 그랬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남자 새끼들이 나를 갖다가 너무 쉽게 보는구나.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그러면서 장경태까지 고소하게 된 거래요. 그래가지고 둘 다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어요.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이준석 비서관은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수사 딱 끝나가지고 남부지검에 불구속으로 송치가 됐어요. 혐의는 준강간 미수. 그 다음에 장경태는 영등포 경찰서 딱 받은 거예요. 고발장이 딱 들어왔는데 피고발인 1번 이준석 비서관 누구, 2번 국회의원 장경태. 그런데 그 이준석 의원 비서관은 너무 명명백백하니까 이거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정리해가지고 그냥 남부지검에 송치해버리고 그 다음에 장경태는 국회의원이잖아. 최고위원이었잖아. 그 다음에 민주당 위원장이잖아.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기엔 좀 버겁다 해가지고 서울청으로 딱 보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장경태 의원까지 고소를 했느냐. 작년 10월에 장경태 의원을 부른 사람이 그 비서관이래요. 그 비서관이 뭐라고 하면서 장경태를 불렀느냐. 예쁜 비서관들이 있다. 지금 장 의원님 저기 이준석하고 장경태하고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준석은 85년생, 장경태는 82년생, 83년생. 그러니까 2살 차이니까 친하단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준석의 비서관 5급 비서관이 전화를 했대요. 장경태한테. 아이고 의원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국감 끝나고 저녁 먹고 그냥 술 한잔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오실래요? 거길 가. 나 지금 우리 이준석 의원실에 예쁜 비서관들이랑 술 먹고 있는데 남자 2명 여자 3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여자 3명 중에 하나가 피해자인데 여기 우리 비서관들이 이쁜데 그러니까 같이 술 먹을래요? 그러니까 장경태가 뛰어왔대요. 뛰어오진 않고 걸어왔대요. 차 타고 왔을 거야. 뛰어온 것 같진 않아. 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의 인터뷰를 보면은 2024년 10월 23일에 이준석의 비서관이 장경태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저녁 먹고 2차로 족발집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누구랑 같이 밥 먹느냐. 예쁜 여자 비서관들 3명하고 술 먹고 있으니까 같이 술 먹을래? 그러니까 장경태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피해자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경태까지 고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장경태 입장에서는요. 역지사지로 장경태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예요. 1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까지 걸고 넘어지느냐. 준강간 미수 이거는 좋아. 그래가지고 형사처벌 받아야지. 나쁜 짓 했네. 내가 그만큼 나쁜 짓 했냐? 라고 장경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쁜 손은 나쁜 짓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서관 지금 보니까요.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제 이렇게 수사를 받으니까 사의를 표명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준석 의원은 몰랐대요. 왜 몰랐냐면 저 의원님 저 이제 5급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비서관 왜 그냥 계속 일 좀 하지? 일도 잘하고 그러는구만. 근데 좀 일이 있습니다. 이랬는데 의원 면직하려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의원 면직을 안 시켜준 거예요. 왜 의원 면직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기소가 됐으니까 수사 중이니까
공무원들 수사 중이면요, 못 나가거든요. 그 징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확 열받아가지고 5급 비서관을 9급으로 강등을 시켰대. 그런데 장경태 입장에서는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 장경태 기준으로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아니거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응?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응? 잘못한 거는 저놈인데, 응? 이준석 비서관이 잘못했는데 왜 나까지 도매꿈으로 넘어가냐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면 내 정치 인생 끝날 수 있는데, 내가 나이가 42살밖에 안 됐는데, 정치 그만두면 내가 뭘 하냐고. 응?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런데 뭐 신동욱 의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법사위 물러나라 그러면은 좀 꺾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왜 물러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퍼즐이 하나씩 둘씩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은요, 정식으로 빨리 사과하고 수습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이 그 사건이 처리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은요, 사면 초과예요. 민주당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못 도와줘요. 왜 못 도와주느냐? 너무너무 증거가 많고 자초지종을 저도 알았는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은 저보다도 더 훨씬 먼저 알았겠지. 근데 사건의 전말이 이러했던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이제 가야 돼가지고 그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